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원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온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2019년만 해도 약 3조 원, 이제 올해는 3조 5천억.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는 국제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실제로 늘리고 있고 또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국제사회가 한국을 돈만 버는 탐욕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자녀들, 젊은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국제 협력, 또 우리 북한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국제 협력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매년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이제 오늘 강좌랑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더 예산을 만들어서 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따라서 오늘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은퇴하신 분들도 좋고요. 이런 일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세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표를 보시면 가장 우리 유엔의 정한 기준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자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10등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때도 10등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30꼴찌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거의 꼴찌 그룹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10등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이런 인력들을 이런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북한에 일을 할 때, 북한도 그 중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든 많은 분들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줌으로써 그런 겪은 경험과 능력과 실력을 북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예산을 늘릴 것이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때 그냥 돈만 갖다 주든가 뭔가를 쌀만 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스탠다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러 병원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외국에서 데려다가 초청해서 수술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 여기 보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술을 하러. 이 심장병이라고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치료비가 많이 들죠. 또 기술도 좀 요하고. 근데 그 나라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이제 몇 살 안 돼서 청소년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심장병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어찌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또 홍보도 가끔 하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된 거죠. 경제적 선진국도
이지만 의료 분야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또는 우리 의료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인데, 다음에 보실 화면은 37년 전에 발행한 동아일보 신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분하고 부인인 낸시 레이건 부부가 한국에 국빈 방문을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서 이제 작별을 하는 모습인데, 그 두 대통령 부부 사이에 한국 아이들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부부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죠. 뭐 입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둘 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좋은데 부모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안 됐으니까 그 수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상황을 이제 대통령이 듣고 데리고 미국으로 수술해주러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불과 30몇 년 뒤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우리 한국 병원들이 초청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근데 30년 전에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갈 때 사실 한국의 의료가, 한국의 이 병원이나 이런 실력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연세대학교 병원이나 또는 뭐 서울대학이나 또 다른 큰 병원들이 선천성 심장 수술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십 명씩 수술을 하는데, 단지 얘네들은 돈이 없는 거였어요. 치료비가. 그러니까 치료비가 없는 애들이, 부모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보험이 안 되니까 또 그나마도 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 대통령 부부가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는 거는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값을 따로 안 낸다고 쳐도, 얘네들 부모가 같이 탑승을 했어요. 이제 여기 보이진 않지만, 또 그럼 부모를 데려가서 수술하려면 적어도 2, 3개월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모랑 2, 3개월 동안의 치료비, 또 뭐 그런 생활비, 또 끝나고 나면 한국에 돌려보내주는 비용까지 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또 치료비는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럴 돈을 할 바에는 미국 대통령이 차라리 한국에 있는 뭐 병원장들한테, 그게 서울대학 병원이든 세브란스 병원이든 병원장 전화 걸어서, 자,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 아이들을 좀 수술해 주십시오 하면 아마 다 해줬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굳이 데려간 이유는 뭐겠냐 이겁니다. 굳이 미국에 데려간 거는 또 그 신문에 내면서 아마도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것. 즉 이렇게 도와주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에서 초청해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 그 나라도 똑같습니다. 베트남 수술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일부 주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데려다가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올바른, 물론 좋은 뜻으로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올바른 지원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문 보시다시피 미국이 그냥 그 애들 2명을 도와주면서 엄청난 생색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자, 같은 거로 우리도 요새 홍보 때문에 데려오는 거지,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그 나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제화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강좌도 은평 국민들이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차원, 즉 지역사회 참여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회든지 또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장애자거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회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문맹도 있고 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왼쪽에 있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그룹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뭐 컨텐츠가 많이 이렇게 나눠져서 요새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많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 뭐 북한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의사들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치료 잘 안 해줍니다. 돈 내기 전에는 치료를 안 해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나 젊은 의사 초년병 때 보면 병원에 입원하려면 보증금이라는 걸 냈어야 돼요. 돈 안 내면 입원 안 시켜주는 거죠. 입원 안 시켜준다는 얘기는 수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응급 치료는 해주지만 그 이상의 치료를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가보면 또 북한을 가보면 제가 아까 사진을 첫 번째 시간에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북한 고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걔네들한테 뭐 빵을 주던 밥을 주던 또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뭐 가난한 나라 인도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그 거지들한테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 마음이 이제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과연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좋은 마음 때문에 또는 우리의 어쩌면 아까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알리고 싶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환자를 데려다가 수술해주는 세브란스 병원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홍보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뜻이 있겠지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요새 국제사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일을 할 때, 북한을 도와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다 알거든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지도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면서 독재자들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 자체는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당히 우리보다 열세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너무 생색을 내면은 물론 우리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생색을 내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준다니까 뭐 기분은 좀 나빠도 다 받아들이는데 같은 민족,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 경우에는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받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코비드 때문에 많이 도와주겠다,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겠다, 식량을 도와주겠다 해도 북한이 일절 안 받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그런 조언하는 국제사회가 그런 갖고 있는 기준인 그러한 스스로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지, 뭘 가난한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런 방식의 도움을 주면서 결국 우리가 좋은 나라라는 것,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홍보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북한에서도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두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즉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을 연결해 주는 것.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 근데 실상은 이제 그렇게 스스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갭이 많이 있죠. 한국도.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 가서 직접 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도와주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그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건 분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제약 산업이 우리의 좋은 뜻으로 도와준 약품 지원 때문에 제약 산업이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1, 2년간은 약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렸는데 제약 산업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차라리 약을 주지 말고, 즉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 제약 산업을 도와주는 거죠. 약을 스스로 생산하게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원료를 준다든가 또는 그 기계를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우리는 똑같이 돈과 지원이 들어가는데, 돈도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는데, 과거의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직접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고맙다고 합니다. 코리안 넘버원, 땡큐 코리안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 듣는 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리가 잘 사는구나. 또 우리도 이제 좋은 과거에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구나. 아, 한국이 참 강대국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다 보면. 그런데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방식, 즉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방식대로 하면은 우리 그 정작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이 도와준 줄 모른다 이겁니다. 즉 북한도 우리가 제약회사를 도와서, 북한의 제약회사를 도와서 약을 생산해서, 예를 들면 평양 약품 공장이라고 하죠. 또는 함흥 약품 공장에서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이 북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아무도 그 약이 한국에서 도와준 거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평양에서 만들었구나. 이 수령님이 만들었구나. 김정은 지도자 동지가 만들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가 다 도와줬는데 칭찬은 김정은 위원장이 받거나 또는 북한 정권이 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러나 국제 표준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제가 그래도 국제 표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이 국제화 또 국제 원조, 국제 협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그래서 국제협력 사업에서는 우리가 그럼 뭘 주로 신경을 쓰는 거냐? 여기서 국제협력 사업은 북한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국제협력 사업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여기 이제 쉬운 영어니까 그냥 need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필요한 게 뭐냐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면,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길 바라요. 내가 무슨 병이냐? 암이냐? 아니면 암이면 무슨 암이냐? 또는 이게 암이라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냐? 수술법은 있냐? 치료법이 있냐? 하여튼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의사가 실수로 또는 몰라서 무지로 병을 잘못 진단하면 그 진단명에 따라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오진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치료법도 다 계속 잘못된 치료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달라. 바로 그게 이제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데서도 오진율이 거의 20%라고 합니다.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도 그에 비슷한 오진율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만큼 오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오진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엑스레이도 그게 진단하기 위한 거고, 또 CT나 MRI 비싼 장비들도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 검사하는 장비, 이게 현대 의학이 계속 새롭게 발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90% 이상은 진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진이 있다는 거고, 오진을 없애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던, 캄보디아를 도와주던, 아프리카를 도와주던 그들을 도와줄 때 정말로 그 나라의 상황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병원에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 얼굴 한번 쫙 보고 뭐 한번 눈 한번 이렇게 보고 옛날 우리 치료 방식대로 선생님은 암 같아요. 암 수술 오늘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저게 의사가 저게 진단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거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볼 때 당신네들은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들의 욕구에 맞게끔 도와줘라. 이제 그걸 바로 우리가 need assessment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자, 그럼 북한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의료 분야를 도와준다. 그러면 북한에 정말 의료 분야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북한 의사들을 만나든가 또는 북한의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약이 이만큼 남아요.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자. 이런 것들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건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더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해왔죠.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럼 북한을 변화를 시킬 수 있겠냐? 쉽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빨리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좀 자유롭고 또 국민들이 인권을 유지하고 살고 또 굶지 않고 살고 아플 때 치료받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게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약품 도와주거나 쌀을 도와주거나 또는 문화 교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꿀 수 있겠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제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인 시스템,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 간의 관계가 있는데 상위 체계는 하위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위 체계는 상위 체계에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상위 체계는 뭐냐 그러면 정치, 경제 이 두 가지가 주로 상위 체계라고 합니다. 메인 체계죠. 주 체계. 우리가 정치가 우리 사류다, 삼류다, 그리고 경제는 일이다, 이런 우리 말도 있죠.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자, 정치가 맨날 서로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참 추잡한 모양을 보여도 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가 바로 돼야 국가가 씁니다. 또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국가가 쓰는 거지. 교육이나 보건이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치,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허상이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거나 할 때는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정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려요. 물론 그렇다고 보건이나 교육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나라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자 나라가 되든 좀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아니 몇 년을 도와줬는데도 똑같거든요. 식량을 계속 도와줘도 맨날 모자라고 약을 도와줘도 맨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우리가 도와주는 기분 어떤 익사이팅 한다 그러나요? 기분 좋은 우리 마음이 해를 갈수록 쟤네들은 왜 저럴까? 북한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낙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협력 사업이 준비가 되거나 또는 협력 사업을 하는 게 아마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프리카 일을 참 지난 20년 동안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또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커럽션, 즉 부패예요. 우리나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전쟁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날로 그게 전선으로 나가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옷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게 그냥 국제시장으로 나와서 다 팔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정치의 그 위정자들이나 또는 군대의 높은 사람들이 그걸 팔아다가 자기 돈을 주머니에 넣든가 논아 먹었든가 했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부정부패인데 지금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게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가고 그냥 그 일부 소수의 높은 사람들한테 간다. 이게 이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부정부패를 어떻게 없앨 거냐? 우리가 없애기가 힘들죠. 또 각종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들은 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것들, 특히 북한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특히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가장 문제가 제가 이제 평양이랑 청진에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양이랑 청진은 600km입니다. 그 도로가 직선 도로가 있으면 좀 가까운데 이게 거기에 중간에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어가지고 평양에서는 함흥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부터 청진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600km인데 600km라면은 뭐 우리가 평균 한 80km만 달려도 한 7, 8시간이면 가야 되죠, 차가. 근데 보통 2박 3일 걸려요, 그 길이. 왜 그러냐면 길이 하도 중간중간에 망가진 길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진에서 환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2박 3일을 구급차를 타고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 뭘 도와준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북한이든 또는 뭐 국제사회든 또는 여러분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선교 차원에서라도 많이 그런 봉사를 단기 봉사나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NGO에서 가는 분들 뭐 등등등등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들 하고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작은 규모로 도와주던 또는 큰 규모로 도와주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오늘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때 그들의 어려운 점을 직접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직접 나눠준다든가 가서 직접 강의를 해준다든가 또는 치료를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고 뭐 제가 의료 분야에 있으니까 의료 쪽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의료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료봉사를 이제 매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내서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의료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골프 치고 노는 동안에 그래도 가서 자기가 열심히 도와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대개 그런 도움을 받은 많은 그런 어려운 나라의 환자들은 한국 의사들이나 한국 의료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뭐 넘버원 이런 말도 하고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하고 얼마나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가서 베트남 예를 들죠. 베트남에 가서 어떤 환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100명, 200명을 무료로 치료해 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100명, 200명한테 한국의 의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다. 한국의 제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자, 그러나 그 환자들은 그 이웃에 있는 베트남 의사들, 베트남 의원들, 병원들에 대해서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네가 아플 때 자기네 동료 병원이 자기네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와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동료인 같은 민족인 베트남 의사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베트남 의사들 입장에서도 자기 동네에 환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국에서 와가지고 100명, 200명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돌아가면 이 시장 질서가 교란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돌봐야 되는 환자, 내한테 돈을 갖고 와서 치료를 해줄 환자들을 한국 의사들이 와서 그냥 싹쓸이 하듯이 치료해주고 가니까 그 의사도 별로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의로 도와줬던, 치료해줬던 이러한 것들이 현지에서 현지에 있는 의료진하고 환자 사이에 어떤 갭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극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기 제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 즉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 또 하나 지역사회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지역사회가 자발적인 능력이 커져야 된다. 세 번째가 이러한 도와주는 사업이나 또는 스스로 돕는 사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의료진이 가서 베트남 가서 치료해 주는 걸 한번 보죠. 우리가 가서 직접 치료해 주면은 지역사회 의사들이 참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지역사회의 의사들이 실력이 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같은 국민들, 같은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냐면 그것도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서 치료해주고 돌아오면 1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있을 수 없는데 나머지 51주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즉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 지속성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돕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그다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와주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발상을 좀 전환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사들이 가서 베트남의 의사를 먼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자, 그분한테, 우리 한국에서 온 의사인데 이 지역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치료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보단 당신이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대신에 우리가 가져온 약품이나 물자나 장비를 다 당신을 주고 또 당신한테 필요하면 우리가 기술도 가르쳐주겠다. 선진 기술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 베트남의 의사들은 아마도 제 생각엔 분명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진하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약품도 다 준다니까 자기로서는 손해보는 게 없죠. 시간만 좀 손해보는데 그것 빼놓고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해주면 동네 사람으로부터 감사 말을 직접 듣는 거죠. 즉 베트남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베트남 의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한국에서는 뭐를 잃어버리냐면 그 우리가 치료해주는 환자들한테 감사의 말씀만 못 듣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즉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없던 그들이 역량이 커져서 자기네 국민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를 일주일 만에 있다가 돌아와도 나머지 51주도 그들이 스스로가 또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돕는 것이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표준 또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원칙은 북한을 도울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유엔을 취직을 하든 또는 뭐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국제사회에 취직하는 거는 국내에서 보는 공무원 시험하고 다릅니다. 즉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대개 이력서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그 사람의 취업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데 만약에 제 이력서에 제가 매년 베트남에 가서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 줬습니다라고 이력서를 내면 그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취업을 안 시킨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스탠다드를 어겼으니까요. 그러나 제 이력서에 내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의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베트남 환자들을 치료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제 이력서에 엄청난 점수를 주는 거죠. 바로 큰 차이는 아닌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도울 때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고 하나 더 거기 페어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공정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누굴 도와줄 때 굉장히 공정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 몽골에 한 20년 전에 그 몽골 시내 수도인 울란바타르를 하는데 수도에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세친선병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봉사자들이 한 2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매년 거기서 살면서 거의 20년간 살면서 여러 사람이 물론 이제 바꿨습니다만 살면서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러한 불행한 현실을 보고 연세대학교가 병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치료해 준 거죠.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몽골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거꾸로 이제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을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을 하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 또 세계 제일의 재벌인 부자인 빌 게이츠랑 같이 손을 잡고 이건 하나의 가상의 얘기입니다만 은평에 이런 병원을 만들었다고 치죠. 은평 존스 홉킨스 병원을 만들어 놓고 모든 환자들한테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물론 은평에 있는 여러분들 주민들은 좋을 겁니다. 공짜로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환자들은 참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은평에 지금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여러 병원들, 뭐 이화여대 병원이나 또는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저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아마도 경영에 영향을 줄 만큼, 뭐 때로는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 시스템을 망치는 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뜻으로 홑킨스라고 하는 좋은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료로 치료해줘도 우리는 아마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생태를 막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오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남한테 가서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남을 도와줄 때도 항상 그런 스탠다드를 충분히 생기지 않으면, 소위 페어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줄 때도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한국이라고 하는 요새 K-팝이라든지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막강한데, 이런 코리아 브랜드를 가지고 그냥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좋다고 믿는 방식대로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는 그다지 페어하지 못하다. 특히 북한은 자존심이 또 워낙 센 나라서 우리 마음대로 한국의 입장만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북한을 도와준다고 할 때는 아마 그런 반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릴럭턴시라는데 이게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든 제3국이든 가능하면 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통일을 전반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귀중한 시간에 만난 기념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뭐 그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여러 가지 그런 통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게 통일이 됐다고 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소위 사자라고 하는, 뭐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많습니다. 저 같은 의사나 간호사, 변호사, 뭐 다양한 한의사 뭐 등등등등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에서 인정한 라이센스 아니겠어요? 정부가 주는 이제 직업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인정해주는 서류인데, 이게 북한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즉 북한에서도 의사 면허증, 북한 변호사 면허증이 다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서로 맞출 거냐, 이제 소위 통합을 할 거냐가, 우리는 총론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지만 강론에 있어서는 이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제 동료들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북한 의사들한테 면허증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 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북한의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 북한이 첨단 장비도 없고 뭐 병원의 시설도 아까 보셨겠지만 형편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북한 의사들한테 한국의 의사 면허증을 준다는 것도 사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특히 변호사 같은 게 문제가 많죠.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법을 잘 아시고 북한의 변호사는 북한법을 아는데, 통일 후에 한국법을 모르는 북한 변호사들한테 이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면허증을 안 주면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청소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놀면 그냥 공짜로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당장 닥치게 됩니다. 대개 이러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전체 우리나라 직업 인구의 한 반 정도가 됩니다. 뭐 각종 기사 자격증부터 교사만 해도 우리나라 20만 명이 넘는데요. 북한도 한 20만 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사든 이런 모든 그러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서로 남과 북이 합쳐야 되는데, 막상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부르는 님비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통일 후에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냐, 같이 살아갈 수 있냐를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어를 모른다. 우리 영어를 모르죠. 북한 사람은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물론 소수의 소위 외교관만 영어 공부를 하지 대부분 국민들은 영어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모르는 게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왔고 우리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남쪽에서는 물론 영어가 국제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모른다는 게 불이익의 원인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하튼 언어의 문제, 기술의 문제, 제도의 문제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끔 미리미리 각 직종별로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실제 직업과 소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강론도 한번 의견을 나눌 때가 또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나눴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북한의 요새 코비드가 상당히 북한도 이슈가 돼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요새 뭐 셧다운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주 완전히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첫 시간에 보신 것처럼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코비드가 전국에 퍼졌다 그러면 아마 수십만 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선제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나라라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하튼 그 코비드랑 관련된 포스터 한번 재미나서 한번 몇 개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의료비는 무료라는 것,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슬로건이 그다음에 약을 많이 쓰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지금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런 영양이 많이 죽어가지고 별로 약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 의료 분야와 또 국제 구호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는 걸 의견을 나눴습니다. 좋은 시간 됐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